자, 이번 시간엔 중세국어 두 번째 문자와 표기상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지문에 적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뒷부분에서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고대 국어 시기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던 방식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했는데 이 방식이 서기체 표기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구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두, 최종적으로 향찰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두와 향찰은 잘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번 고대 국어 시간에 공부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자, 이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그 문자인데 이 훈민정음의 문자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어요. 자,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진 음소 문자예요. 소리 글자 음소 문자. 자음자는 초성을 얘기하고 모음자는 중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본문 내용 한번 보면 훈민정음의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제자 원리예요. 제자 원리라고 그래요. 글자를 만든 원리. 만들 제자의 글자 자자예요. 제자 원리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자음자의 제자 원리 두 가지.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처럼 이 다섯 개죠. 지금 이게 기본자예요. 이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이 본떠서가 바로 상형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본떴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키읔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기본자의 획을 더하여 이것이 바로 가획이에요. 더할 가자의 획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옌니응, 리을, 반치음 이것은 이체자라고 해요. 자, 다를 이자의 몸체자, 글자 자자예요. 이 세 글자는 훈민정음 해설서에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체자예요. 자, 그러면 기본자가 다섯 글자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설순치후예요. 아설순치후. 이 순서도 암기해 두세요. 아설순치후란 건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즉 소리 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음에서 기본자를 기역으로 만들었고 설음의 기본자를 니은으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음은 어금니 소리란 뜻인데 어금니자자 어금니 근처에서의 혀뿌리가 휘어진 모양을 본떠서 그게 바로 발음 기관을 본떤 거예요. 그게 기역자예요. 설음은 혀설자인데 혀 끄트머리가 꼬부라지는 모양새를 본떠서 니은. 이게 기하학적으로 각을 지게 쓰다 보니까 니은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 본떠서 미음. 치는 이치자예요. 이 모양 시옷. 후자는 목구멍 후자의 목구멍 모양 이응. 이런 식으로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상형하여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익히기에도 엄청 쉬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획을 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홉 글자를 만드는데 여기도 체계적으로 이게 아음이고 기역에서 나온 거죠. 디귿티읕은 설음이죠. 순, 치, 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체자 세 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초성자는 17자가 있었는데 17자 중에 기본자가 다섯 글자가 있었고 가획자가 아홉 글자가 있었고 이체자가 세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기본자 다섯 글자는 아설순치 후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개. 그래서 이것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죠. 원리가 상형의 원리. 가획자는 당연히 가획의 원리예요. 명칭 자체가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에서 한 글자 나오고 두 글자씩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홉 글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홉 글자를 억지로 암기 안 해도 되겠죠. 가획이란 원리를 알면 저절로 해결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결 다 되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체자라는 것은 그 원리가 딱히 따로 설정되지 않은 세 글자니까 이것은 따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암기할 때도 이 기역 자리, 이게 아음 자리예요. 여기에서 나는 게 옛니응이에요. 소리는 위치가. 그 다음에 니은 자리 여기서 나오는 게 리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시옷 자리에서 나오는 요것이 반치음이에요. 이 위치까지 알아두고 같이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초성자. 자, 그 다음에 모음자, 즉 중성자로 가보면, 자, 모음자, 중성자의 기본자는 아래야, 의, 즉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삼재라고 했어요. 이건 천지인 사상, 주역 사상, 음양 원리, 그런 사상, 철학적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양을 본떴어요. 역시 상형의 원리예요. 기본자는 역시 모음자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기본자를 합해서, 이 합해서를 합성 또는 합형이라고 해요. 합해서 초출자인 오아우어, 제출자인 요야유여, 이렇게 만들어서 11자를 만든 거예요. 11자. 그래서 중성자, 초성자 17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야죠. 중성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자, 11자인데 세 개로 쪼개서 기본자와 초출자와 제출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세요. 기본자는 3개, 초출자 4개, 제출자 4개. 기본자 3개는 아래야, 이 순서대로 순서 틀리지 말고, 이게 천지인 사상, 천지인이죠. 이것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죠. 하늘의 모양, 땅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초출자는 오아우어, 제출자는 요야요여. 이 8글자는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죠. 합성 또는 합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성자 17자를 정리할 때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중성자 11자 정리할 때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이런 식으로 기본 암기를 해두고, 소성 17자의 가장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획이 되겠죠. 중성 11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가획이라는 말은 초성, 자음에서 쓰는 용어예요. 나중에 용어 헷갈리지 말고. 합성, 합형이란 말은 모음, 중성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건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모음자에서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외에도 음양의 성질이 같은 것끼리 합해서 다양한 이중모음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추가되는 건 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표기. 자, 2가지만 간단히 얘기 나왔는데, 중세국어에서 표기를 할 때는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이게 표음주의 원칙이에요. 표음주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종성을 적을 때, 받침을 적을 때는 표음주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8개만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팔종성법이에요. 자, 그럼 왜 8개만 적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침에서 실질적으로 소리 나는 것이 8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역부터 이응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팔종성법에서는 기역에서 이응으로 8개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디귿도 있고 시옷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침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세국어 때는. 물론 미세하지만 디귿 받침의 못과 시옷 받침의 못, 현대 국어에서는 이거 발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음 추측도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구별되어서 8개를 썼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근대 국어로 가면 이것이 7종성법으로 바뀌어요. 이 기역에서 이응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시옷, 디귿이 떨어져 나가고 시옷이 대표음으로 돼요. 그래서 디귿 받침의 많은 단어들이 근대국어 300년을 거치는 동안에 시옷 받침으로 다 바뀌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표기의 기본 원칙, 2번째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영혼의 여간에,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음이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이어적기를 한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샘이 깊은 물은 보면 샘이 조사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죠. 깊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죠. 이렇게 첫 소리 이응은 빈자리죠. 다 빈자리. 빈자리가 왔을 때 이것이 이어적기. 연음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발음이 아니고 발음 나는 대로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이어적기라는 것도 표음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음주의 원칙이 되는 거죠. 이 원칙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팔종선법과 이어적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국어 문자와 표기상의 특징에 대해서 추가되는 걸 좀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문자상의 특징 두 가지, 그 다음에 표기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앞에서 말했던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추가되는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문자상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되었다. 여기서 자, 28자에는 초성 17자, 중성 11자 이렇게 해서 28자가 기본적인 자모죠. 28자에 포함되었으나 나중에 사라진 4개가 있죠. 이게 현대국어에서 24자가 되니까 자음 14자, 모음 10. 기본 자모가 이렇게 되죠. 2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죠. 이 마이너스 4가 뭐냐면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음, 아래하였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28자 중에서 소실된 문자 4글자죠. 자음이 3개, 모음이 1개. 초성 17자 중에서 14자니까 자음이 3개가 없어졌죠. 여기 3개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 모음 11자 중에서 모음 10개, 즉 하나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래야. 이거 딱 하나 없어졌죠. 이게 바로 28자 중에서 없어진 거고, 순경음 비읍은 조심해야 돼요. 순경음 비읍은 이건 연서의 원리로 만들어진, 즉 28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소실된 문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 앞에 4개와 순경음 비읍은 좀 구별해서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주로 순우리말의 음소로 쓰였다기보다는 부호로 주로 쓰였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부호로 쓰인 5가지 용법이 있는데 복잡해요. 그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 추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치음은 시옷과의 대비 구조로 정리를 해줘야죠. 시옷은 무성 마찰음, 반치음은 유성 마찰음. 그래서 시옷이 모음 사이에 끼는 부드러운 상황이 될 때 반치음으로 변화되었다가 반치음이 중세국어가 지나가면서 사라지죠. 그러면서 시옷 불규칙 활용과 관련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도 정리할 때는 이거 순경음 비읍과 비읍 이 두 가지 대비 구조로 정리해야죠. 순경음 비읍은 유성, 울림소리라는 얘기예요. 유성, 양순, 입술소리죠. 유성, 양순, 마찰음이고, 비읍은 무성이죠. 안울림소리예요. 무성, 파찰음이죠. 파열음이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덥다에서 더워가 되는 과정에서처럼 비읍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는 부드러워지는 상황에서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는데, 이 반치음은 없어졌어요. 근데 순경음 비읍은 단순하게 없어진 게 아니고 W, 즉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오나 우는 당연히 모음적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니응을 정리할 때는 이응과 대비 구조로 정리해 줘야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응은 초성에서 주로 쓰였던 거, 소리값이 없거나 소리값이 특이한 경우 있었어요. 그 다음 반치음은 주로 종성에서 쓰이는 응 소리가 나는 거. 요거의 NG 발음이었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래에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꼭 암기해 두세요.
이렇게 이걸 꼭 암기해 두세요. 이것을 가쌀에서 가을로 바뀌는 1번, 요것은 반침이 소실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가알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두 번째는 아레아의 소실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음절에서의 아레아가 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을에서 가을로 바뀌는 세 번째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레아가 아로 바뀌는 거예요. 아레아의 소실이에요. 자, 그런데 아레아의 소실 과정은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16세기 말에 일어났던 두 번째 음절에서의 아레아가 으로 바뀌는 것,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음절에서의 아레아가 아로 바뀌는 것, 이 두 번에 걸쳐서 음가가 소실돼요. 그러다가 1933년에 와서 문자가 최종적으로 소실되게 되었어요. 이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되고, 이 아레아의 소실은 모음조합학이랑 밀접한 관련이 되니까 이 과정을, 이 네 가지 변화 과정을 암기해 두세요. 이것을.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중세국어 때는 각자병서와 하병병서가 사용되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팔종성법과 이어적기가 표기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됐었죠. 생략할게요. 그 다음 15세기에는 동국정운 시간자음 표기, 한자음 표기에서 동국정운 시간자음 표기가 특이하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과 20, 30년 쓰이다가 사라졌어요. 동국정운 시간자음 표기의 반대 개념은 현실음 한자음 표기예요. 그래서 성종 때부터는 현실음 한자음 표기를 썼어요. 동국정운 시한자음 표기는 중국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고자 하는 원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상적 한자음 표기예요. 이상적이란 말은 현실적인 발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년 쓰이다가 바로 사라지고 현실음 한자음 표기, 즉 실제로 발음되는 그대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자, 중세국어든 근대국어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띄어쓰기는 1896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세국어든 근대국어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중세국어의 문자와 표기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문자를 정리할 때는 제자 원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건 세종어조 훈민정음 할 때 다시 한번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문자들, 소실 문자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고, 각자병서라든가 합용병서 같은 게 사용되었다는 게 문자상의 특징이고, 표기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 팔종성법과 이어적기, 이게 이제 꼭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5, 6번은 부수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